잠시 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맡긴 거 찍지 마. 찍으셨잖아요. 아니, 그런 것만 결혼하는데 집을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눈처럼 청양이 좋고 아니 필요 찍으니까 뭐 선생님 청양 어떠세요? 나 거기 회사원에서 되게 좋아요. 이사 가면서 깼던 거 뭘게요? 네, 그럼 예정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입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그리고 의원님들과 당직자분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분들과의 대화를 위주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따로 참석하신 분들 소개는 좀 생략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관련 뉴스 보셨을 겁니다. 국제정세가 무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내란으로 휘청했던 위기를 막아내고 국가를 정상화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로에 선 대한민국을 위해서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자분들과 대화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조국 당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대표님을 모셔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는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12.3 내란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내란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보지 못한 채 새 달력을 넘겨야 했습니다. 다행히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합헌적 방식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됩니다. 이제 내란 단죄의 시계가 빨라질 것입니다. 제가 2차 종합특검 발족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곧 설치될 예정입니다. 내란 수사, 통일교 등 정교유착 수사는 단 한순간의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내란의 뿌리는 윤석열과 정치검찰입니다. 검찰개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 보안수사권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검찰,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으로 폐지되었던 정권 송치주의가 부활하는 것 용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도 끝까지 개혁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제 도입 등 사법개혁의 오랜 과제를 매듭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청사는 내란범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란 청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준비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란 이후의 세상을 설계하는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치는 내란의 잠불을 끄는 동시에 그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 무엇을 세울지를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는 더 넓고 더 다양한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탄탄하고 더 평등하게 만드는 제7공화국입니다. 내란 청산의 앞장선 조국혁신당이 내란 이후의 세상 역시 가장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들은 정치가 외면한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입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을 청년에게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청년 3명 중 1명이 번아웃의 탈진 상태에 놓였고 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9세 이하의 청년 3,666명이 스스로 생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치의 방관 속에 3,666개의 세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위험의 책임을 대외 변수로만 탓할 수 없습니다. 고열 현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라는 염증 반응입니다. 해열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이 가지 않았던 길로 머리와 발길을 돌리겠습니다. 불평등 의제에 있어서는 논쟁을 피하지도 비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거침없이 제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동산 개혁과 주거권 보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45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산 불평등은 삶의 모든 분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해결해야 불평등이 해소되고 경제 체질이 바뀌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대출은 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약탈적 대출입니다. 빌려줄게, 집을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을 일으켜 또 집을 삽니다. 이자에 짓눌려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는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되면 집값이 떨어지고 경제적 파산으로 내몰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역설입니다. 정부 조사에서 수도권 청년의 75%가 임대주택에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융자가 14조 4천억 원인 반면 주택구입대출은 27조 7천억 원입니다. 기금 지출 구조를 임대주택 우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진짜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누구나 부담이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보장하겠습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소수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평수를 갖춘 30층 이상의 고층으로 짓고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부동산 개혁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100%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합시다. 용산공원을 소수 특권층이 아닌 청년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용산공원은 최대의 공원이 아니라 최고의 청년주택단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넣어 만들어질 용산공원이
그 공원 뷰를 보유하게 되는 주변 아파트의 집값만 높이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용산 전체 면적의 20%만 활용해도 약 10만 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원의 둘레를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전망의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 고가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강남 서초구의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법조타운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약 8,000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크기는 주변의 아크로 리버파크, 신반포 2차, 그랑자이를 뛰어넘는 대단지가 될 것입니다. 같은 서초구의 서울지방 조달청 부지에는 약 760호를, 좋은 입지의 감사원과 헌법재판소 부지는 약 1,000호가 가능합니다. 태릉 골프장과 육군 사관학교는 약 3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국내 최대 단지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2배 이상 규모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서부 면허 시험장도 이전을 통해 약 1,500호가 가능합니다. 공공부지의 장점은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용산공원을 비롯한 일부 부지들에 대해서는 3년 안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부지 비전은 급조한 제안이 아닙니다. 2022년 저의 책 가불 선진국을 통해 일찍이 필요성을 언급했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시금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과감한 상상력 하나를 더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공항 부지에 약 6만 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1970년대와 2026년의 안보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동남권의 경제력과 인구는 팽창했습니다.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한다면 강남, 송파, 판교벨트와 위례, 성남벨트의 두 축이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와 공공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공항 기능의 주변 분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전체 44만 호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9.7만 호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15만 호는 2029년이 되면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됩니다. 이 밖에 기존 재고주택 대부분이 노후화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저의 12만 호 공급 비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입니다. 저의 제안대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상당한 실소유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면서 부동산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토지주택은행 설립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주택청 설립도 제안합니다. 토지주택은행은 정부와 국민연금, 주택기금 등이 출자하고 국민 리츠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개발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단계적으로 국가의 토지 보유 비중을 확대하고 거대한 공공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1960년 주택개발청 출범 당시 전체 인구의 9%만 공공주택에 거주했지만 1970년대 35%, 1980년대 67%, 현재는 80%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책적 결단과 장기 전략을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확장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부동산 문제 해법을 공공성 강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택청 설립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거 복지 정책이 부동산 상황과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토지 공개념 3법 입법을 역설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기존의 토지 공개념 3법을 재정비했습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을 모두 해소하고 토지 보유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를 대신해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고 개발이익 환수제 역시 도입 초기 취지에 맞게 환수 비율을 정상화했습니다. 토지는 누구도 생산할 수 없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보유된 택지는 제대로 활용되거나 공공시장에 나와야 합니다.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은 소수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환원되어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토지공개념 추진단이 이달 안으로 출범합니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민주당의 공천 헌금 사태에 많은 국민이 실망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목숨 걸고 쟁취한 지방자치가 돈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언론을 통해 국민의힘 포항지역구 국회의원의 통화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경선을 하게 되면 돈으로 매수를 한다. 보통은 4억, 5억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선을 하게 한다.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영남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돈 공천을 해왔다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자 돈 공천의 대표적인 악례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십시오. 이 사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개혁 엔진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본질을 직시하십시오. 당내 공천 제도 혁신이 본질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공천 헌금 사태는 한국 정치 구조와 선거 제도의 병폐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이 원하는 정치 개혁으로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기초의원 93%가 거대 양당 소속입니다.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제도였다면 구태 정치가 발을 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지방선거 다인 선거구를 쪼개서 2인 선거구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간극우 세력과의 담합으로 응원봉 민심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개혁 유지까지 더럽혀지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헌금 사태를 성찰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정치개혁에 응답하십시오.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역설했듯이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로 확대해서 다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깨끗한 지방자치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개혁 5당 합의문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호소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고 돈을 주는 지방정치의 구태를 모조리 찾아내서 단호하게 개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진보적 원내 3당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불평등을 만드는 권력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정당이라고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 어느 정당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머뭇거리는 진보적 개혁 과제를 과감히 제기하고 추진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코스피 5천 시대의 그늘에 마음을 둘 것입니다. 더 안정적인 집, 더 나은 일자리, 더 정의로운 조세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주거를 비롯한 돌봄,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사회권을 지키고 확대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의 희망 불평등을 재료로 만드는 일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꿈에 가격이 붙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자리 배치는 아직 이동하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거와 관련된 주제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해당 부분 주거 관련된 부분만 강조해서 한 번 더 좀 녹화를 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잠시만요. 어느 부분 말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제가 단어를 잘못 읽었나 봅니다. 아니, 6페이지 어느 부분? 그만큼만. 한 달러만 새로 읽어달라고 합니다. 기록상. 다시 하겠습니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만 활용해도 약 1만 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원의 둘레를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전망의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 고가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도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테이블 배치를 좀 바꿔서 조국 대표님과 또 의원단을 대표해서 서왕진 원내대표님께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마치시고 박수를 제가 파도 박수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엄격 근엄 진지한 자리인 만큼 시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기자분들이 현재 2열에 앉아 계십니다. 2열에 앉아 계신 분들이 기자분들이시고요. 기자분들께서는 이 뭐랄까요, 이제 세대로 따지시다면 비교적 또 젊은 기자분들이 오늘 와주셨는데 주변에서 친구분들과 또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허심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기사 오늘 한 줄로 나가는 기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민주당은 여당이어서 몸이 무거워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조국 혁신당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데스크와 여러 가지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께서 협의를 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평소의 문제의식을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름을 외우고 있는지 한번 저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손을 드시면 어느 신문사의 누구시라고 제가 한번 맞춰보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님과 서왕진 원내님께서 앞에 자리하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질문은 어느 기자분께서 스타트를 끊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맞춰야 되는데. 예,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님 맞으시죠? 예, 예,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우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그 내란 이후 세상 준비 말씀하시면서 부동산 정치경 문제를 특히 강조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두 가지 문제를 강조하셨는지랑 그리고 6.3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선거구 개혁 관련해서 여당이 응답이 아직 없어서 그 향후 민주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서 그 말씀하셨던 부동산과 정치개혁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행시킬 계획이실지 궁금합니다. 예, 그 오늘 기자회견문의 두 주제는 보면 하나는 정치개혁, 하나는 민생개혁인데 민생개혁의 핵심을 부동산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이후에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 한편은 정치, 한편은 민생인데 정치는 지금 동공천 문제로 뭐 벽두부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정치 개혁으로 해결해야 된다.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던데 뭐 징계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내부 공천을 투명화한다거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포항 그 김모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시피 이게 특정 정당 내부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재명 시장이 제시했던 것 그리고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시했던 것 다 쭉 한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노무현, 이재명 이 두 분이 제시했던 것을 실천을 해야 동공천, 줄공천이 사라진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그런 제도 개혁이 없으면 반드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민생개혁의 핵심은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민생의 가장 핵심이고, 근데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의 그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개인적으로 비판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공공이 아니라 민간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그 취지로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면 지금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금융의 문제, 세금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로 해결되지 못한다. 서울 또는 수도권 지역에 아까 제가 서울공항 말씀드렸습니다만 넓은 의미의 수도권의 요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지으면 그것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 게다가 그건 국가의 땅이고 자치단체의 땅이기 때문에 땅값이 들질 않아요. 언제든지 바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 땅을 지을 경우 인수를 하고 아주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 한다면 이미 국가의 땅 또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땅이기 때문에 토지 문제가 어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해결이 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계속 반복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과거 모든 정부가 시도했던 것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해보지 않은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게 아까 뭐 싱가포르건 네덜란드건 등등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천했던 것이고 성공을 했던 그 토지 그리고 아파트 집값 문제 해결 방안이거든요. 그걸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6.3 지선 문제 민주당과의 관계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의 지선의 목표는 첫째는 극우 내란 세력 심판입니다. 법적 심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미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추가 기소가 되면 또 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심판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가온 6.3 선거에서 이 극우 내란 옹호 세력을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고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당연히 연대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1 구도를 만들어서 이제 과거 2017년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루어졌던 2018년 지방선거의 지도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극우 세력이 또 극우 내란 세력이 집권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지역. 그런데 호남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들어가서 경쟁을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담양 군수가 조국혁신당의 유일한 기초단체장인데 그분이 단체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나 하면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분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수혜지원금 관련해서 예산 확보가 전남 지역에서 2위인가 3위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대통령 직속의 기구 이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 무슨 특별위원회입니다. 농어민 또 농어촌 특별위원회인데 그건 확인해 보시고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발표한 삶의 지수에서 담양이 전남 1위를 했습니다. 담양 군수 정철웅 군수가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담양 군민들의 삶이 나빠지기는커녕 최고로 유지되었고 예산도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는 거죠. 이게 담양 군민에게 나쁜 일일 리가 없죠. 그리고 정철웅 군수가 윤석열 또 내란 세력을 돕겠습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남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또 오랫동안 지배한 곳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국회의원 공천 등에 3억, 5억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거기 역시 조국혁신당이 들어가서 8구를 낼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손 드신 분이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님이시죠? 예, 머니투데이 김도현입니다. 저도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정치개혁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광역시장체 이제 행정통합 논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표께서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실 것이란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 결심을 굳히신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행정통합권은 우리 서강직 문대가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할까요? 네. 예, 사실은 대전, 충남하고 광주, 전남 중심으로 해서 행정통합 문제가 최근에 아주 빠르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방법론적으로는 주민투표 아니면은 도의회, 시의회의 어떤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큰 방향에서 광주, 전남이나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 지역의 새로운 어떤 발전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특히 최근에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남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주, 전남이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서로 상호 협력하고 역할 분담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상당히 가로막히는 현상. 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광주하고 무안 간의 갈등이 벌어진 현상 이런 것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통합적인 전략과 또 국가 정책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가로막는 현상이 있어서 큰 방향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분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수도권에 계속 의지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이런 체계보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그런 어떤 전략과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적어도 광주, 전남 내지는 대전, 충남처럼 메가시티 수준의 어떤 통합이 필요하다. 그것이 제대로 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은 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어떤 추진이 잘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이어서 그 과정에 지역 주민들 또 어떤 지역의회의 어떤 참여나 또 내용을 어떤 내실을 제대로 다지는 어떤 과정 자체가 충실하게 되지 못할 우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대님. 네, 저에 대한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많이 지금까지 하셨고 또 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지방선거 기획단 이제 꾸려졌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획단의 단장이 신장식 의원이고 부단장이 차기군 의원, 윤재관 전략기획위원장 여기 와 계실 것 같습니다. 세 분인데 세 분이 가라는 데 가서 출마하겠습니다. 이제 좀 웃어주시니까 좋네요. 이 기자회견만 낭독하시다가 윤석열, 김건희를 좀 이렇게 떠오르셔서 그랬는지 지금 표정이 많이 비장하셨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기자분들 계시니까 조금만 화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 질문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자율적인 것 같지만 전원이 질문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허핑턴 포스트 김대철 기자님. 예.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허핑턴 포스트 김대철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강조하신 부동산 부분 관련해서 질문 여쭙고 싶은데요.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에도 어떤 종부세 강화라든가 어떤 공공성 강화, 주택에 대한 이런 걸 많이 추진했었는데 그때마다 부딪혔던 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내 소유로 된 민간주택을 갖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이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설득해갈 보관이 있으시다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조만간 토지공개념 3법 추진단을 곧 발족시킬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 뭐 단장도 사실상 다 내정되어 있고 할 것인데 거기서 상세한 얘기를 드릴 건데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2년 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토지 부동산 문제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았던 입장에서 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도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의 일환입니다. 큰 흐름상 같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정책을 재조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집값이 뛰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그 고강도 정책을 문재인 정부 그 정책을 재구성해서 만들었는데 서울 집값이 역대 최고로 뛴 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태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즉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의 기초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기자님이 질문하셨던 많은 분들이 자기 소유, 이제 임대 말고 자기 소유 집을 갖고 싶죠. 그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그걸 막아서는 안 되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꿈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자가 소유 문제와 배치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제가 제안했던 오랫동안 이거 사실 뭐 저의 소신이기도 하고 여러 번 주장했는데 지금 청년들에게 예컨대 30대 정도의 직장인이 월급을 한 300만 원 받는다고 대충 얘기합시다. 이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즉 상속이나 증여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울 지역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집을 언제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몇십 년이라고 통계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300 중에 3분의 1은 이미 집값에 쓸 것이고 3분의 1 생활하고 애기 놓으면 3분의 1 양육 보육에 쓰지 않습니까? 그걸 100만 원 저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뭐 제 주장이 아니라 모든 통계에 나오는 건데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짓게 되면 외국의 경험이기도 한데 집값이 자기가 300을 가졌다 그러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반대로 증가하죠. 집값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당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 직장인들이 대부분 경로를 보게 되면 물론 집을 상속받을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거죠. 혼자일 때는 방 하나, 결혼하면 방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방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가 마련될 거니까 거기 살면서 현재 전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축량이 많아지고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죠. 그러면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당겨지죠. 배치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지 않고 현재 그 청년들에게 또 뭐 청년이 아닌 사람에게 집 사세요. 방법이 뭐냐? 대출밖에 없잖아요. 은행 대출해서 집 사세요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게 올바른 방식이냐? 전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이 공공임대와 자가소유 문제는 결합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분 뒤에도 앉아 계셨네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KBS의 신지혜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회견에서 20분가량 하셨는데 15분 가까이를 부동산 문제 할애해 주셨더라고요. 사실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올해에도 이 부동산 문제를 핵심 의제로 가져가시겠다는 것으로 들려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일단 공급의 그런 골든타임이 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12만 호를 저희가 들었을 때 요지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공급이 완료돼야 지금 이 주택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이재명 정부가 올해 이제 분양에서 임대로 약간 무게를 더 두면서 예산을 그러니까 자금 지원 8조, 융자 14조에서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규모도 그러면 말씀하신 정책을 실현하기엔 좀 부족할 거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정 투입의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책 질의였고요. 그리고 앞에서 기자들이 대표님의 출마 계획을 여쭤봤는데 우리 선거기획단에서 시키는 대로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대표님의 거취에 대해서 광역단체장에 나가실 거다 혹은 국회의원 보궐에 나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전망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실지 저는 한 번 더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연대는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광역단체장에서 후보를 전부 내시고 민주당과 모든 지역에서 경쟁 연대 협의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저 개인 거치 얘기는 이미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 작년부터 여러 번 유사한 질문이 있었고 또 유사한 답변을 드린 것 같아 당연히 출마한다 할 것이고 어디에 출마하는 것이 좋은지는 저희 당 상황, 당의 전체 전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를 판단할 것이고 우리 선거기획단 분들과 의논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관련해서 저희 조국혁신당의 광역 후보를 어디 낼 것인가? 지금 광역의 후보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 조국혁신당이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자리를 잡은 지 지금 한 두 달 겨우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비대위 상황이었고 저희가 출발이 매우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광역으로 나갈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광역 서울이건 광주건 어디건 말이죠. 그 지역과 관계없이 광역단체장 후보를 찾고 있고 접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최종적으로는 광역에서는 1대1 구도를 반드시 만들 것이고 저희 후보가 나오면 저희가 가진 비전들을 제시해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민주당과 연대해서 1대1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경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후보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고민들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아마 2월, 2월이 예비후보 등록이니까요. 예비후보 등록 한 3월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아주 전문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을 하나하나 하려면 좀 복잡해지는데, 신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는 아주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지적하셨던 거 보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방향 틀으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렇게 지시한 대통령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지시는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겁니다. 제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식이 같아 공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가 느꼈고 소통한 적 없고요.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되고 공공임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간주택 공급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그 발언을 들어보게 되면 이제 LH라거나 SH라거나 등에서 중점을 딴 데 둬라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바뀔 거라고 보고요. 그 점 아주 좀 기쁘게 생각하고, 그와 별도로 제가 말씀하셨던 신 기자님 말씀하셨던 이재명 정부의 주택 관련해서 재정 규모를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을 제가 상세히 보지 못했어요. 재정 투입 규모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공공으로 얼마가 가는지,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용산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등등은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뭐 용산 문제, 용산 그다음에 서초 법조타운 얘기는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용산은 이미 비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군 부대가 나오고 난 뒤에 환경 문제가 남아 있죠. 밑에 오염물질이 발견돼서 그거 해소하는 게 큰 문제인데 그거 문제만 해결하고 미군 막사는 다 워낙 오래돼서 밀어버리면 됩니다. 땅은 이미 있는 거예요. 결정만 하면 용산이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용산 공원을 가운데 짓고 공원 테두리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다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테두리에 지으면 현재 이미 용산공원 테두리 쪽에 좋은 아파트들이 이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국가 돈을 세금을 넣어서 엄청나게 멋진 뉴욕의 또는 영국의 대규모 팍만큼 도심 팍을 지으면 이 아파트 가격 현재보다 1.5배 좋게 뜁니다. 어마어마한 공원이 들어서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 서울공원이 아니라 서울 어디더라 저기 서울의 숲 대대적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 가보면 좋지 않습니까? 서울숲 우리 돈으로 지은 겁니다. 서울숲 짓고 난 뒤에 서울숲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뛰었잖아요.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 넣었는데 고급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맞냐는 겁니다. 안 맞죠? 그럼 이제 용산공원이 있으면 공원을 지어야죠. 근데 테두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그 부담을 거기 계신 주민들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거기는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제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용산공원 테두리에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한 번도 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왜 안 합니까? 왜 안 한지에 대해서는 이유는 하나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 지역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또는 지망생들이 반대하기 때문이겠죠. 기존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는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 답을 아직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질문은, 신 기자님 하신 질문은 민주당에게 물어야 된다. 조국은 용산공원을 짓되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외곽에 짓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또는 청와대는 그에 대해서 왜 답이 없나라고 물어주십시오. 그 외에 서초 법조타운 등등 같은 경우 아직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계획을 통해서 빨리 이제 바꿔야 되는데, 예컨대 지금 헌법재판소를 어디로 보낸다. 대법원 같은 경우 우리 차기군 의원이 벌써 선취를 해서 대법원을 대구에 보낸다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민주당의 차 의원님, 권칠성 장관님 전 의원님하고 둘이서 합의하셔가지고 대법원을 찜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수립을 왜 안 하느냐? 집권 여당과 정부가 왜 못합니까? 세종만 행정수도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 외에 왜 다른 나라처럼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못 보내느냐? 그러면 이거 윤석열 김건희 사저가 아크로 비슷한데 그 바로 건너편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게 왜 문제겠습니까? 지방도 좋아하죠. 대법원이 대구에 가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가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부산에는 해양수산부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것이 지역에도 무조건 도움되고, 공공임대주택 양을 충분히 늘릴 수 있고, 다 도움되는 거고, 육사 같은 경우도 지방으로 보내자는 얘기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땅 넓습니다. 그 얘기를 왜 안 하느냐를 저는 정부와 민주당에 물어야 된다고 보고, 말씀하셨던 8조였던가요? 거기에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자. 그래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지방선거를 대할 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면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민주당에 반대를 해서 부담이 된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면 서울시장 선거를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28년 전에 폭등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 부담을 저는 서울 시민들이 제가 얘기한 이 제안을 반대할 거다.
다수가 반대할 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의 일부 시민들은 반대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같은 경우 반대할 수 있죠. 내 집값 떨어진다. 우리 아크로비스타 가격 떨어진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크로비스타 앞에 왜 공공임대주택 들어서냐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할 수 있다 하라는 거죠. 용산에도 그 주변에 그 고급 아파트에서 불만 제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앞길 막냐? 나의 용산공원 뷰는 우리가 독점해야 되는데 왜 막냐라고 항의할 수 있죠. 근데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제가 얘기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반대한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과감한 선택을 좀 해보자 이런 주장입니다. 신 기자님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공공주택과 관련된 정책 기조 자체가 크게 바뀌었고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예산에 적극 반영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 대표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을 실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공공주택 문제는 늘 민주당도 예외 없이 해당 지역 국회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정책 자체가 실제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가 기조 자체를 적절하게 설정했고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그 정책이 후퇴하지 않고 또 정치적 또 주민 민원에 의해서 좌초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법제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용산공원을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는 작업 등을 원내 차원에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처럼 잡힌 공공주택 강화 정책 기조 자체가 후퇴하거나 좌초되지 않도록 조국혁신당이 선두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기조를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자님. 뭔가 질문이 남으신 듯한 눈빛을 보내셔서 예,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질문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기회를 주셔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개혁 관련 질문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이번에는 좀 확대 적용이 될지 저도 궁금했는데 엊그저께 대표님께서 오히려 양당이 정개특위에서 그 2인 선거구제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직 정개특위가 구성은 안 됐습니다만 비교섭단체가 한 명밖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이제 우리 언론은 광역단체장에만 관심이 있지만 사실 기초회라든지 구성에서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를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선거까지 어떻게 좀 이 현안을 끌고 가고 최대한 관철하실 것인지 그 전략이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진전을 이뤄내실 계획이신지 여쭙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직접 SNS에 글을 썼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도 같은 주장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어제 종합해서 한번 올렸는데 이제 이 현재 기초의원 선거제를 다인 선거구제를 줄이고 2인 선거구제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각 지역 그 시도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거는 그 중앙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시도 단위에서 해결하는데 뭐 예를 들어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데 두 당이 전혀 이해관계가 다른데 또 서울에서도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 관악구가 3인 선거구인데 그 경우 이제 관악구가 민주당이 좀 강세인 지역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민주당이 2 되고 국민의힘이 1명 돼 왔어요. 정반대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좀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 같으면 국민의힘이 2 되고 민주당이 1명 되거나 또는 뭐 과거 같으면 정의당이 되거나 무소속이 되거나 이런 구도로 쭉 되어 있는 곳이 다인 선거구제인데 지금 이제 몇몇 시도에서 이 다인 선거구가 성가시게 됐나 봅니다. 또 다른 정치적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측입니다만은
조국혁신당 또는 뭐 개혁신당 또는 그 정의당 그리고 저 진보당에서도 다 단일 선거구에 후보를 낼 것인데 단일 선거구로 싹 없애고 2인 선거구로 쪼개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만 하나하나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이건 이 도의에 어긋나는 얘기다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떠나서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합의가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더 중요하게는 도의 문제를 떠나서 뭐 정치는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도의 따지진 않겠습니다. 이제 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2인 선거구제로 바꾸게 되면 뭐냐? 전국의 기초 단위 선거에서 모두 내란 세력이 하나를 차지하게 됩니다. 민주당도 한 석씩 더 얻겠죠. 동시에 제가 극우 세력 심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극우 퇴출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두 개로 쪼개게 되면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쭉 다 나눠버리면 국민의힘이라는 내란 극우 세력이 기초의원에서 무조건 거의 하나씩 다 들어갈 거예요.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전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오히려 다인 선거구로 해야 오히려 내란 세력이 들어갈 찬스가 낮아질 건데 내란 극우 세력 국민의힘이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당이 현실적으로 힘이 세기 때문에 조직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주 강하게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작은 정당이죠. 저희가 아무리 말해도 민주당에서 콧방귀 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모르진 않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이번에 그 지방선거 때 2인 쪼개기로 2인 선거구 쪼개기로 합의 봅시다 해버리면 끝이죠. 모르지 않는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후에 28년에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26년 전에 국회 안에서만의 움직임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역의 그 각 시민단체, 거의 모든 시민단체가 저희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광주든 대구든 똑같습니다. 동서, 영남, 호남 모두 똑같습니다. 큰일 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시민단체 모두와 연대할 것이고 최근에 우리 사회 원로이신 백낙천 교수님이 신년사를 발표하셨는데 백낙천 교수님이 이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시더라고요. 백낙천 교수님이 그 과거 어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 아실 것인데 또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시죠. 근데 이거 큰일 날 일이다라고 강한 경고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수의 문제로만 보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수의 문제로 정치는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학보다는 마음을 얻겠습니다. 공학을 따지면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죠. 국민의 마음의 비중을 두고 그리고 명분에 비중을 두고 갈 것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2인 선거구 쪼개기 안 된다는 얘기 대부분의 언론, 대부분의 지역 시민단체 다 동의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거다. 비관 또 하죠. 그렇다고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시죠. 어떻게 할지는. 예, 기자간담회 이제 슬슬 마무리해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경제 송승현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 네, 아주경제 송승현입니다. 오늘 회견문 내용이랑은 살짝 다른데 어제 SNS에서도 올려주셨고 오늘 잠깐 언급도 해주셨지만 조금 민주당 관련해서 공천 문제가 좀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고견을 한번 여쭙고자 질문드려봤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민주당의 감찰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단독 공천으로 1억이 제공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돌려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돈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1억이 제공되었다. 그 뒤로 강선우 의원이 그분의 김경 시의원의 단독 공천을 주장했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라 봅니다. 저는 일단 그 보도를 듣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국회의원 공천 얼마, 서울시의원 공천 얼마, 구의원 공천 얼마, 도의원 공천 얼마, 80년, 90년대 그런 말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비례대표로 안 하고 전국구라 그랬는데, 전국구 의원 공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었고, 다 단가가 있었어요. 근데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시장 가격이 형성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서울시 의원 단독 공천이 1억이구나. 그리고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고 난 뒤에 들었던 풍문, 서울시가 아닌 지역에서 광역 의원은 몇 천만 원, 그 밑에 광역 아닌 기초의원은 또 몇 천만 원, 이 풍문이 지역에 돌고 있거든요. 뭐 확인이 안 되죠. 수사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헛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이 여야 문제,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의힘 아까 제가 포항 김모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국회의원 공천의 3, 5억이라고 그랬으니까 국회의원 공천 포항에서 뭐 대구 경북에서 이제 국회의원 공천이 3, 5억이면 시의원, 도의원 단가가 낮겠죠. 그것 한 1억쯤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건 용납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국힘이건 민주당이건 누구든 간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까 이제 수사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가 있는데 제도 문제도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와 같은 2인 선거구제 유지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선거제가 아니라 임명제가 됩니다. 공천만 하면 당선이기 때문에 공천만 하면 당선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이게 그럼 이제 지방선거 제가 DJ가 그걸 할 것이다 말한 이유가 그 DJ가 단식하기 전에는 그 지방선거 다 임명했습니다, 위에서. 근데 지금 이제 임명하진 않죠. 근데 특정 정당에 공천받으면 무조건 당선이기 때문에 그 특정 정당의 실력자 또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DJ 그 이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수사기관에서 어디가 담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 수사해야 되고 또 민주당에서도 내부 자체 감찰 징계 뭐 하실 것 같은데 그 외에 이런 일이 계속 재발생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바꾸지 않고 몇 사람 잘라낸다고 되길 문제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 네, 한국일보 김소희 기자님이시죠? 예,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소희 기자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도 언급 주셨는데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낮다는 측면이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내부적으로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이제 망법이나 필리버스터법 관련해서 이제 여당의 개혁 행보에 좀 제동을 걸기도 하셨는데 이제 최근 레드팀 역할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좀 존재감 회복을 위해서 좀 전략이나 보관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내란 전담재판부법에 당시 민주당 법사위 아는 위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언론에 찍으면 안 된다. 2심부터 해야 된다. 법무부 빼야 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논란 끝에 결국은 조국혁신당이 제출했던 법안의 취지대로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보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난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비난은 이제 우습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필리버스터법, 또 현수막 관련 법안 등등에서 민주당의 입장과 조국혁신당 입장은 다릅니다. 다른데 실제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입장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부합되는가? 저는 저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법안과 저희 법안에 저희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잘났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 운영 원리에 봤을 정책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서 저희 법안이 맞다고 주장해 왔고 저희가 소수인데 결국 두 법안 지금까지는 두 법안이죠. 내란 전담재판부법하고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는 저희의 주장이 반영된 식으로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지금 필리버스터나 현수막법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다른 법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 점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다. 지금 제가 말한 부동산 문제도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대로 물론 중도 보수 정당을 선언을 했고 자가 소유자를 보호하는 정당만 보호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이 가면 발전이 될까? 다르게 봅니다. 저는 아니다. 자가 소유자를 위한 정당으로 민주당이 귀착돼 버리는 게 옳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자가 소유의 전망이 없는 서민과 청년을 보호하는 정당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죠. 그런 의미고요. 지지율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한 3에서 5%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국혁신당 현재 이 지지율이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 저희가 부족한 게 있죠. 저희가 부족한 게 있다. 조직세가 워낙 약하고 민주당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가 한 7%밖에 안 되고 당원 수도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조직력이 약하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 상황이 그러합니다. 어떠냐 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잘하고 계세요. 내치 외치 모두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조국혁신당이 후보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후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럼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잘하고 계실 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집권당 쏠림 현상이 납니다. 그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봅니다. 이건 이제 개혁신당의 뭐 3에서 5% 지지율과는 다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거기는 이제 거기와 저희가 이제 왔다 갔다 비슷비슷한데 차이가 있는데 성격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역설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차츰 이제 곧 지난 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권 재창출이 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의 주장과 정책이 맞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사건을 계기로 또 이번에 동공천 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 국민들이 난 이재명 정부 지지해. 대통령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필요하네?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동을 해야겠죠. 지금은 그 마음의 이동이 갓 시작되었다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순 수치로 보면 많은 이제 정치 공학, 아까 KBS 신 기자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만 저는 공학으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정치를 합니다. 공학으로 보게 되면 정태에 머무릅니다. 지금 우리 3%, 5%? 어떡하지? 끊임없이 마음이 이동합니다. 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지금의 마음은,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이제 대통령이 잘하고 계셔. 민주당 한번 몰아주자. 근데 지금은, 근데 민주당이 좀 부족한 게 있네? 조국혁신당이 필요한가? 이 마음을 계속 따라가고, 저희가 그 마음을 읽고 따라가고, 저희가 또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님 질문하셨었죠? 예, 강 기자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려운 질문에 어렵게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 앞에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공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혁신당 입장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표님께서 지금 동공천 문제 관련해서
동공천. 예.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든지 상관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그 지방선거 공천뿐이 아니라 그 김병기 의원이 그 공천 간사를 맡았던 총선 공천까지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혁신당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서원배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특검 대상 문제하고 특검 추천 문제가 이제 두 개 쟁점이었는데 특검 대상 문제에서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협상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민주당이 지금 원내대표단 자체가 공백 상태여서 11일 원내대표단이 구성되고 나면 협상은 진행되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통일교 특검 자체는 이렇게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은 저희가 특검법 발의 안에서 이미 먼저 제안했듯이 통일교의 돈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정교 분리의 원칙을 헌법 원칙을 어기고 있는 실제 조직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 그거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전공원까지 포함해서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입장을 확보하고요.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그 좀 객관적인 제3자를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큰 쟁점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가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열어놓고 저희들이 논의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대님 말씀에 추가를 하자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강선우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 후로 원내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내 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지금 특검법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힌다 하더라도 협상 문제가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통일교건 신천지건 간에 빨리 검경합동수사본부를 해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특검을 발족을 하게 되면 사무실 얻어야 되고 특검 임명해야 되고 특검보 임명해야 되고 수사관 채용 이렇게 파견받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1차 특검이 다 종결됐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다음 2차 특검이 되면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2차 특검이 언제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양당 사이에. 지금 특히 이제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는 상황이고 그 뒤도 수사 대상, 추천권, 추천자 문제로 워낙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건 신천지건 빨리 수사를 해야죠. 그걸 촉구하고 싶고 특검법을 이제 민주당 원대가 새로 뽑힌 후에 아마 통일교 또는 종합특검을 합의가 진행될 건데 특히 통일교 같은 경우는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관련돼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추천자가 변협이 되건 조국혁신당이 되건 누군지 모르겠지만 두 정당이 빠져야 되는 건 분명하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의 추천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저희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수 있지만 두 정당이 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씀 추가하고 싶고 동공천 문제는 지금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 건 문제가 같이 제기되고 있다 그 말씀하신 거죠? 그건 지금 사실관계를 아직 지금까지 이제 사실관계가 확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우깡 봉투 이런 얘기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가지고 민주당 차원에서 감찰을 아마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는데요. 저는 그게 일정하게 이제 밝혀지면 예외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이제 조금 맞춰도 될까요? 예, 부족한 질문은 식사 시간에 조 대표님과 직접 좀 가까이에서 질문. 그럼 마지막으로 CBS 기자님 질문 받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BS 김영준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매번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정치개혁 분야에서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기 원내 교섭단체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본격적인 캐스팅부터로 기능을 하시려면은 교섭단체 완화가
필요하고 당에서도 굉장히 잘 추진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매번 똑같은 얘기를 여쭤보는 것 같지만 새해에는 그 완화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이고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하고 소원들이 나눠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대선 전에 민주당을 포함해서 저희 당 등등이 합의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합의문 문건을 확인해 보시면 대선 직후에 원내교섭단체를 정상화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찬대 당시 권한대행이 서명을 직접 하셨죠. 근데 지금 뭐 대선 지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근데 물론 뭐 정치 세계에서 그런 약속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 역시 저는 명분을 잃는 대응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뭐 대선 전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로 치부한다면 저는 모든 국민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모든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의 약속과 발언을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기도 하고 잊기도 하지만 다 기억한다고 봅니다. 대선 전 약속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등의 이유로 그냥 가만 계신 거예요. 지금 내란 문제, 청산 문제가 급하니까. 잊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는 더 잊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건 공당의 약속이었고, 공당의 약속이란 거 외에 현재 원내교섭단체 20석은 유신의 잔재거든요. 극악한 독재 정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주화가 되면 당연히 유신 전으로 돌아가야죠.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스스로 명분을 잃는 일이다 보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서 의원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진전이 그동안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 대표님께서는 더 이상 뭐 요청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뭐 시혜를 바란 적은 없고요. 관련해서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가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사당의 강력한 대응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 광장 시민연합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원내교섭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함께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에 있는 개혁진보 4당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에서부터 공론화를 해서 전국적인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자 이런 논의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진행되면 곧 구성될 정개특위에서 공론화 과정, 그다음에 개혁진보 4당의 연석회의 그리고 광장 시민사회의 어떤 목소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개헌과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 그리고 지난 대선 전에 함께 약속했던 목표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좀 더 강력하게 형성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발뺌하기는 힘들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다 그렇게 보고 정치를 시작했고 앞으로 할 거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조국혁신당 창당 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거의 압도적으로 현재 선거법인 준연동형 선거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다 결정했어요. 병립형으로 가자. 근데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되면 양당만 좋아지고 작은 정당이 들어올 길이 없어진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많은 시민단체 언론이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준연동형을 다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었어요. 사실상 당론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무력하게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랬어요. 이거 이제 끝나는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병립형 돌아가면 두 정당은 영구적으로 이익이 보장되니까요. 근데 그 뒤로 여러 다른 시민사회 원로들, 시민사회 운동이 벌어져서 회기를 했잖아요. 병립형으로 가지 못하고 준연동형 유지로 회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도 정치공학은 국민의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도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꼭 듣는 질문은 그래봤자 민주당이 안 해주면 못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근데 국민은 다 봅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누가 약속을 지키는지 다 본다고 보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원내교섭 단체 같은 경우도 등등의 이유로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안 해주는 것도 민주당의 선택이죠. 그 선택에 대해서 국민들은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자간담회는 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대표님과 서항준 원내대표님, 그리고 지금 1시간째 타이핑을 하고 계신 기자님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자분들 조국 대표님 모시고 식사가 있습니다. 여의도 요 앞 길 건너에 소호정에서 예약돼 있으니까요. 함께 이동해 주시고, 당원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희 당에서 뭐 드릴 거는 없고 조 대표님과 함께 기념 촬영하시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기자님들과 다 같이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